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는 사실 주가, 특히 장기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소홀히 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제표를 보는 요령이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는 마치 기초회계부터 각 재무제표의 개정 과목에 아주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요. 실제 기업에서 발표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막막하죠. 일단 입수하는 요령도 좀 어렵고, 입수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입수한다 하더라도 뭘 봐야 될지 모른다는 난감함에 빠진다는 거죠. 특히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가 주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봐야 될 중요한 항목,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자가 주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들을 체크하면 된다. 그 항목들이 뭔지만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는 중요한 테마로 들어간다. 첫째는 주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익이죠. 이익 중에서도 영업이익입니다. 우리가 이익에는 여러 단계의 이익이 있죠. 소위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또 법인세 차감전 이익, 단기순이익, 그 외에 포괄손익이라는 좀 더 복잡한 이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시하는 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죠.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이나 판매 등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서 소위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장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원적인 이익이 되겠죠. 그 외에 생산이나 판매 등 외에 투자나 또는 재무활동,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빌려왔을 때 지불하는 이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감한 게 단기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해서 판매하여 벌어들이는 이익은 영업이익일 텐데, 주식 투자를 잘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영업 외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의 항상적이고 본원적인 활동에서 보여주는 영업이익 지표야말로 이 기업이 향후에도 그러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볼 때는 영업이익 지표가 향상되고 있는지, 특히 분기별로 발표되는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이 향상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하는 소위 턴어라운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는 굉장한 페이크가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죠. 진짜 실적이 돌아서야 된다는 점에 일단은 유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지점에서의 영업이익이 매우 중요하다. 여하튼 영업이익의 성장성,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하는가, 이게 중요한 영업 능력의 포인트죠. 그게 첫 번째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아까 페이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업이익 지표든 이익 지표든 이익이라는 숫자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업에서 어떤 판단의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은 기업의 회계 정책과 목적에 따라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리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각 기업에 위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판단 기준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그 판단 기준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익은 상당히 기업 차원에서는 선의의 조정이 가능하고, 나쁜 의미에서는 조작까지 가능하죠. 그게 심각한 경우가 분식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어쨌든 기업이 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진짜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거짓 실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진짜 실적은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현금 기준상의 영업이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영업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을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이 같은 방향이냐. 즉, 영업이익이 아까 성장하면 좋은 기업인데 투자가 적격한 그러한 종목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성장하는데 영업현금 흐름은 분기별 추세로 봤을 때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됐을 때가 그 방향성이 틀어지는 경우죠. 그럴 경우는 면밀히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어쨌든 영업현금 흐름은 그 방향성을 같이 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반대의 부호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안 좋은 시그널이죠.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구석이 있다. 즉, 영업이익 자체가 완연한 진짜 실적이다라는 가정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거는, 영업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 더 중요한 시기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하는 이런 경우는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는 급등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럴 때 영업현금 흐름을 꼭 보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지금까지 그것을 좀 소홀히 하기 쉬웠죠. 그래서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을 했는데 영업현금 흐름은 지표가 반대로 더 나빠졌다, 내지는 적자 폭이 더 심해졌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진짜의 영업 실적이 우리가 발표되는 영업이익을 뭔가 그거와 맞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면밀하게 실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더 봐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의 연장선 위에서 영업이익과 내지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업현금 흐름에 도달하기까지의 조정 과정을 회사에서는 장부의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또 현금 흐름표에 그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둘 중에 한 군데. 현금 흐름표에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한 더 충실한 설명이 주석에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현금 흐름까지 오는 그 과정에 주가에 숨겨진 뭔가가 있습니다. 비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9년에 카카오가 영업권 손상차손,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1조 원 규모 이상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은 실제로 현금 유출이 된 거냐?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있었는데 회사의 판단에서는 이게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있겠어? 라는 의심에서 이것은 그런 가치가 없어 라고 일정 규모를 삭감을 한 거죠. 그게 비용이 되고 손실이 됩니다. 무형자산 상각 손실 해서 그 부분이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천억대의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카카오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형자산 손상 차손을 예를 들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금액이 있었다면 다른 기업이 회계 처리하면 그것을 영원도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경우에는 아예 인식을 안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적정 규모의 무형자산 상각 손실을 인식하는 게 맞겠지만 여하튼 카카오의 회계 처리를 보면은 과도한 보수주의 회계 처리, 그러니까 비용을 과대하게 계산하고 또 이익을 좀 과소계상하는 방식의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재무제표의 어떤 강건함, 또 이익의 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와 같이 무형자산 상각 손실과 같이 실제로는 현금 지출이 없는데 단지 기업의 회계 정책상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만큼 현금은 나가지 않은 거니까 영업현금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천억대의 적자라도 영업현금으로는 1조 5천억대의 흑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업이익 내지는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차액을 만들어 내는 항목 중에는 소위 비현금 수익,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수익이 있고요. 또 비현금 지출, 그러니까 현금은 유출되지 않는 비용, 지금 얘기한 무형자산 상각손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구입하면 매년 가치 손상을 인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을 구입하면 10년 동안을 정해서 예를 들어 1년씩 1억씩 상각을 해 나갑니다. 손실 내지는 비용으로 인식하죠. 이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금 유출이 없는데 비용으로 잡기 때문에 이익은 줄어들고 사실은 현금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영업현금은 굉장히 반대로 크게 되죠. 이와 같이 이 조정 항목에 상당히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기에 내지는 어느 연도에 과도한 무형자산 상각이익이 잡혔거나 과도한 무슨 어떤 형태의 어려운 얘기지만 충당금, 그것 또한 충당금 붙으면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현금이 나가지 않는 그런 비용들인데 그런 과도한 충당금, 또 과도한 과도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발생하냐면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유형의 또는 무형의 자산을 많이 구입했을 경우에요. 그게 상각해야 될 매년의 금액이 늘어나니까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본의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엄청 늘어납니다. 투자에 대한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한 큰 비용이 발생하죠. 이러한 지금 항목들, 무형자산 상각액, 그리고 각각의 충당금,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영업현금과 이익가의 차익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의해야 될 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은 회계 등식이기 위해서
창고에 많이 쌓이고 안 팔리게 되면 이익은 자동으로 늡니다. 그건 그냥 암기하셔도 될 정도의 내용인데, 재고자산이 창고에 쌓이는데 자동적으로 매출 원가가 줄고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회계의 그 처리 방식상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 그래서 창고에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이와 같이 영업이익 내지는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현금 흐름까지의 조정 항목에 그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하면은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상증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는 뭐냐면 다섯 번째가 이제 사채 발행이고요. 그것을 좀 문꿔서 얘기하면 유상증자 사채 발행은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고, 추가적인. 그 다음에 사채 발행은 우리가 소위 그 회사채라고 해서 채권 시장이 발행해서 외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행위죠. 이것이 그 중요한 이유가, 큰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그 돈의 그 쓰임에 따른 결과에 따라 주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소위 이제 쉽게 말하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면은 주가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유상증자는 주가에 직접적으로 부작용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주주에게도 발행하기도 하지만 대개 불특정 다수에게도 발행하고 심지어는 제3자를 정해서 발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발행했을 때 지금 현재의 그 시가보다 주가보다 할인돼서 발행된다면은 그 지금 거래되는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죠. 그 발행 발표를 한 날 바로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처럼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주가에는 일단은 부정적인데, 장기적인 영향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결국에는 그 유상증자의 목적이 기업이 사업이 잘 돼서 신사업이나 아니면 주력 사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지금 돈을 빌렸지만 뭐 많은 이자 부담을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그게 성장 재원이 돼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가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 특히 코스닥이나 그 재무적으로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유상증자를 아주 정례적으로 해요. 매년 내지는 매 분기별로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업의 운영 자금이 없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 예를 들어 밀린 인건비를 지급을 못해. 그래서 유상증자에서 그 돈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인건비를. 아주 극한 상황이죠. 또 많은 경우가 이자를 내기에 급급해서 내지는 단기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악성 기업이죠. 관례적으로 한다면. 물론 정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 괜찮겠지만, 정례적으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내지는 단기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유상증자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주주에겐 비극이죠. 다섯 번째가 사채 발행입니다. 유사합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은
일단 직격탄은 아닙니다. 유상증자와 같이. 직격탄은 아닌데 사채 발행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 재원을 위해서 내가 돈을 채권자로부터 끌어온 경우라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문제가 보통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율이 이자 한 50% 정도의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한 비율이 좀 추정되는데, 도래한 이자와 단기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왜?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이자도 갚고 해야 되는데, 그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빚을 가지고 빚을 막는 거죠. 이 전환사채는 소위 특수사채라고 해가지고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회사채와 똑같은데 그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갖냐면,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 옵션을 줘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그 전환권이라는 게 소위 붙어 있어요, 사채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업이 그냥 정상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되는데 왜 그런 주식 전환권까지 붙여가지고 발행을 할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사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물론 이제 회사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연명하는 전환사채 연명기업을 얘기 드리는 건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 연명기업에 투자하는 그 전환사채 투자자는요, 뭐가 좋으냐면, 채권자도 되죠. 사채의 그 액면 금액은 확보하고 있어요. 이자도 또박또박 받아. 그러다가 주가가 오르면은 그 주가까지, 그 이득까지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전환사채를 3자 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의 전주에게 그 물량을 줍니다. 싸게. 아주 싸게 주니까 나중에 전환할 수 있을 때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큰 이득을 보는데, 전환했을 때를 보면 그 지분율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환사채의 그 투자자에게 기업은 좀 휘둘립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중에 전환사채에 따른 전환권을 행사할 때쯤이면은 주가 부양을 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해요. 기업에, 경영자에게. 그럼 주가가 호재가 나오면서 물론 가공의 호재일 수가 있죠.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호재인데 터뜨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그때 어때요? 전환권을 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물량이 터지면서요, 끊임없이 하락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것처럼 그런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트, 이 스마트폰에도 그 다트를 깔 수 있거든요. 깔면은 중요사항 공시에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종목이나 투자 종목에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보고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된다면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 내용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입수하는 요령 자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인 다트, DART, 그리고 한국말로 다트하고 검색창에 치시면
얼마든지 재무제표가 포함된 보고서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